안녕하세요.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인발 지지력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깊은 기초에서의 인발 지지력은 압축 지지력에서 선단 지지 영향을 무시하여 그림 4.5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인발 하중을 받는 말뚝이 되겠습니다. 말뚝의 모습이고 지금 인발 하중이 이렇게 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 주면 이렇게 파괴면이 이렇게 주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원추형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추형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발 하중에 의해서 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원추형 파괴가 발생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원추형 파괴가 발생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발 하중에 대한 식을 보면은 0.9 WF죠. 이 WF는 말뚝의 중량입니다. 말뚝의 중량을 0.9만 보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R은 감소계수입니다. 그리고 주면 마찰점 FS 곱하기 AS 그래서 주면 마찰 저항과 주면 면적을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주면 마찰력인데 여기에 감소계수를 곱한 거를 안전율로 나누게 됩니다. 말뚝 중량을 계산할 때 지하수 아래에 있는 말뚝 구물에 대해서는 수중 중량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뚝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 D분의 L이죠. 여기에 직경이 D이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D분의 L이 6보다 큰 경우에는 감소계수는 1로 봅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직경에 비해서 길이가 긴 그러한 말뚝의 경우에는 감소계수가 없는 거죠. 말뚝 직경분의 말뚝 길이의 비가 작은 경우에는 그림 4.2와 같이 이렇게 원추형 파괴가 발생하여 주면 마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추형 파괴는 다음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B분의 D가 6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이가 1보다 큰 경우 이 카이는 베타 바와도 같다 했는데 베타 바는 말뚝 주면 마찰력 결정법 중 베타 방법에서 말뚝 길이에 따른 평균 베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 바는 말뚝 주면 마찰력 결정 방법 중 알파 방법에서 말뚝 길이에 따른 평균 알파 값이다. 그래서 이 결정법 알파 방법, 베타 방법, 이 방법은 나중에 또 기회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 바, 여기는 말뚝 길이에 따른 평균 비배수 강도를 SU 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말뚝 선단 위치에서의 유효 연지 응력을 시그마 D 다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 D 다시 분의 알파 바 곱하기 SU 바를 곱한 것이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추형 파괴가 발생할 때의 감소 계수는 이 식을 통해서 방금 구한 3분의 카이분의 2 플러스 카이 값을 가지고 R을 구해서 앞에 이 식에서 넣게 되겠죠.
이 베타 방법은 뒤에 보면은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알파 방법은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소개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의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은 이 깊은 기초의 허용 지지력 결정을 위한 안전율은 기초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값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구조물의 형식과 중요도, 집안의 공간적 불균질성, 시험 횟수 및 시험 종류의 불충분, 시공 관리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물 수명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 하중 변화의 가능성, 이러한 내용 등을 커버하기 위하여 안전율을 기초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표 4.1은 허용 압축 지지력 결정을 위한 안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적절한 판단하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구 구조물일 경우에 정상적 관리했을 때 안전율 2.5, 그 다음에 빈 관리에서 2.8 정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깊은 기초의 인발 파괴에 대한 안전율은 인발 파괴 발생 시 파괴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피해 또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압축 파괴에 대한 안전율보다 더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많은 경우 표 4.1에 나타나 있는 안전율의 1.5에서 2.0배 해당하는 값을 인발 파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압축보다는 인발에서 안전율을 더 많이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음은 기초 재료의 허용 하중입니다. 깊은 기초 설계 시에 기초의 허용 지지력 결정을 위해서는 집안의 허용 지지력과 더불어 기초 재료의 허용 하중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보다 기초의 허용 하중이 오히려 더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초 재료 자체가 압축을 받았을 때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설계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 대부분의 경우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기초 재료 허용 하중보다는 작습니다. 기초 재료와 관련하여 허용 하중 감소 요인으로는 기초를 이음 시공할 경우 이음면의 불균일, 또 재료 변화에 의한 응력 집중, 휨 강성의 감소, 항타 시 이음부의 피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초의 이음에 의한 허용 하중 감소율은 표 4.2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를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서 사용했을 때 감소율은 이음을 한번 달 때마다 5%씩 감소하도록 하겠고, 볼트식 이음은 개소당 10%씩 감소해서 허용 하중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보링 말뚝의 경우 말뚝 타격에 의한 이음부의 손상이 없으므로 감소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말뚝의 경우 휨 발생 가능성이 크고 항타 시 큰 타격 에너지에 의해 말뚝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단면 및 품질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말뚝의 허용 하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장경비. 장경비는 말뚝 직경분의 말뚝 길이를 장경비라고 합니다. 장경비에 따른 허용 하중 감소율 μ는 식 4.7로부터 결정하는데 식 4.7 μ는 D분의 L 빼기 N이 되겠습니다. N은 표 4.3에서 나오는데 이 N 값을 여기에다가 넣을 때, 이 식에 넣을 때 RC 말뚝의 경우, RC 말뚝은 철근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RC 말뚝의 경우에는 70을 적용하고요. 또 장경비의 최대값은 될 때는 9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PC 말뚝의 경우에는 80 빼고 PHC 말뚝의 경우에는 85, 110.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일 경우에는 60, 80. 강간 말뚝일 경우에는 100, 130. 이렇게 N 값을 적용하여 허용 하중의 감소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말뚝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기초는 상부 구조물 하중을 하부의 단단한 층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늘고 긴 부재로서 말뚝 기초를 사용할 경우 지지력 향상이 뚜렷하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채택됩니다. 특히 K선 등 다른 형식의 깊은 기초를 시공하면 집안이 연화되어 인접 구조물의 안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말뚝 기초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뚝 기초의 종류는 제조 방법, 그리고 재질, 그리고 시공법에 따라서 표 4.4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먼저 제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기성 말뚝과 현장 타설 말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성 말뚝은 공장에서 제조해서 바로 현장으로 운반되어 지는 말뚝으로서 말뚝이며, 현장 타설 말뚝은 현장에서 굴착을 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말뚝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성 말뚝은 강말뚝, 그 다음에 또 기성 콘크리트 말뚝, 나무 말뚝, 이런 종류가 있고요. 또 이 강말뚝은 강관 말뚝, 강관은 동그란 겁니다. 이 강관 말뚝도 끝부분이 열려져 있으면 계단 말뚝이고 끝부분이 완전히 용접되어서 막혀 있으면 배단 말뚝이 됩니다. 그리고 H형 강말뚝이 있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도 RC 말뚝,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도 이제 RC 말뚝입니다. PC 말뚝, 이거는 원심력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말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HC 말뚝, 원심력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말뚝을 PHC 말뚝이라고 합니다. 가장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말뚝이죠. 그리고 나무로 된 나무 말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말뚝은 플랭키 말뚝, 레이몬드 말뚝, 페데스탈 말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항타를 해서 설치하게 되면 항타공법, 진동으로 인해서 진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진동공법,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매입공법인데, 이러한 매입공법은 중굴공법, 프리보링 공법 등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매입공법에서도 마지막에는 타격할 수 있는 타격공법이 있고, 또 시멘트 풀을 주입하여 주면 마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장 타설 말뚝은 관입 천공에서 말뚝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 타설 말뚝에 대한 또 설명이 잠깐 있네요. 이 현장 타설 말뚝에는 방금 말했던 플랭키와 레이몬드와 베데스탈 외에도 또 직경이 큰 그러한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도 많이 이용되는데 여기서는 이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피어 기초는 나중에 이제 4.8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요 2절에서는 이 앞에 이 세 가지 종류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나무말뚝을 보겠습니다. 나무말뚝은 주로 낙엽송, 미송 또는 육송, 흑송 뭐 이런 종류를 쓰게 되는데 취급 및 가공이 용이하며 비교적 저렴하고 중량이 적어 수송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 윗부분에서는 나무가 쉽게 부식하고 단면의 크기와 길이 및 지지력에 제한이 있어서 거의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의 말뚝은 모두 다 이 나무 말뚝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이 육송, 흑송 등의 생재를 4 내지 6m 정도로 상수면 이하에 박는 것으로 그 이상은 이어서 박는데 최대 15m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중에서는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부식이 잘 되는 부분이 공기 중에서 부식이 잘 되므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타입 시 손상이 생기며 이음이 좀 곤란한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말뚝입니다. 강말뚝은 말뚝 자체의 변형이 적고 허용 하중이 크며 그리고 시공 단면 및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단면의 휨 강성이 커서 수평 장력이 큽니다. 말뚝은 단가가 비싸며 부식되기 쉬운 단점이 있는데 설계 시 두께를 미리 증가시켜서 부식 두께를 미리 고려하는 이러한 방식과 방식 도장 또 지표면 부근 콘크리트 피복으로서 또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기 방식 처리를 통해서 부식을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말뚝의 부식 방지 공법은 이렇게 세 가지 또는 이걸 나누게 되면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강말뚝의 부식 방지 방법을 네 가지 적으시오 하면은 이렇게 이 네 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말뚝은 H형 말뚝과 강관 말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H형 말뚝은 이렇게 H형광이라고도 하며 말뚝의 기둥으로서 지상에 돌출하거나 강한 타입을 필요시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지 말뚝으로서 관입에 의한 흙의 배제가 적어서 비교적 조밀한 간격으로 타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관입에 의한 흙의 배제란 것은 말뚝이 이렇게 땅속에 관입이 되면은 흙을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흙이 있던 그 자리에 말뚝이 대체가 되면서 밀려나는 흙을 배제된 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 압축 강도는 600에서 8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 이하가 됩니다. 강간 말뚝은 그 끝을 개구로 하는 경우와 폐쇄하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요 끝은 이렇게 폐쇄할 수도 있고 앞끝을 이렇게 원뿔형으로 만들어서 용접해서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구단이
폐쇄단보다 타입C 흙 속의 주위의 흙의 이동이나 용기가 적습니다. 강간말뚝은 또한 비교적 가벼워 다루기가 쉽고 용접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을 수가 있으며 내부 검사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H형광의 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H형광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형광에서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될 것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프렌즈라고 하며 양쪽 이 부분이 프렌즈라고 하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용어는 꼭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제 말뚝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강간말뚝 용접하는 것도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자, 이거는 A 같은 경우는 H형 강말뚝을 이렇게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림은 강간말뚝을 이렇게 용접 부분을 양쪽으로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접합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C 그림은 리벳과 볼트예요.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리벳 또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리벳과 볼트를 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접합하는 그러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간 말뚝 타입에 사용되는 선단부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평한 선단부가 있고요. 원추형 이렇게 원추형의 선단부도 강간말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말뚝의 종류 중에서 강간말뚝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간말뚝은 주로 해상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며 강간말뚝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다른 이러한 상부에 철제로서 이렇게 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둔다든지 크레인을 둔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강간말뚝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긴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긴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러한 강간말뚝의 표준 규격은 KSF 4602에 나와 있는데 주로 용도가 건축, 기계 옹벽 기초, 크레인 기초, 그리고 해안 매립지 기초, 도크, 수문, 방벽 기초, 철도, 도로, 교량의 교각 기초, 항만, 하천 및 구조물의 기초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뚝의 기호는 이렇게 SPS 41, SPS 50 이런 식으로 나눠지며 이때의 화학 성분과 또 인장 강도는 이렇게 41kg 펄스 퍼 제곱 밀리미터 또 50 kg 펄스 퍼 제곱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항복 강도는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간말뚝의 특징은 견고한 지층까지 항타 가능하며 큰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굽힘 모멘트가 뛰어나 큰 수평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크기 때문에 시공 중 항타 부분이 파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자, 시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용 깊이에 따라서 파일의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74m 정도도 이 관광말뚝으로 박을 수 있었죠. 파일을 직접 기둥과 결합할 수 있으며 강제 또는 다른 건축자재와 연결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용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이 강제와도 연결이 가능하고 또 이음부가 안전하므로 장착 시공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을 보면은 대량 생산으로 품질의 안정과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경량이므로 운반 취급이 용이합니다. 원하는 두께, 치수, 길이의 다양한 파일 제작이 가능하며 길이가 길수록 경제적이고 절단된 잠부의 재이용이 또 가능합니다. 기계적 성질로 볼 때 연성이 풍부하고 전단 응력 면에서도 월등합니다.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장기 허용 압축 응력, 허용 응력도, 재료 지지력이 뛰어나고 잔류 응력이 적음으로써 수명이 길어집니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커지며 말뚝 강타 시 소음 및 진동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도심 시공 시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부식되기 쉬운 것이 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광말뚝의 재원을 표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외경이 500mm, 600mm, 700mm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각각에 대해서 두께가 9mm, 12mm, 14mm, 16mm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단면적, 무게,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 단면 2차 반경, 바깥 표면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500 곱하기 9 곱하기 4982다 이렇게 하면은 외경의 파이가 500mm이며 두께가 9mm인 관관이고 길이가 4982mm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광말뚝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